네, 안녕하세요. 최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문학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법도 정말 양이 많고 깊이가 크게 느껴지는데 국문학이야말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주요 작가들과 주요 작품들을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비교 우위는 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지식들을 묻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출제에 있어서 항상 중요 순위,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늘 내던 데서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애정을 가져주시고 조금만 일부러 억지로 흥미를 좀 느껴주시고 이 국문학 파트도 재미있게 공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국어와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험에서 나의 강점이 어디일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거든요. 또는 나의 약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집중도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다르게 쓰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문학 파트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가능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대표 기출 유형 보시면 작가의 생애나 작품 정보, 평전 등 작가의 특징적인 설명을 통해서 작가 물어보는 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그 작가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의 형태로 주어지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작가의 이런 대표작 그리고 그 작가와 관련된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좀 재미있게 살펴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품을 쓴 작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30년대 팽배한 황금 열풍을 바탕으로 당시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구조적 모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 농촌 얘기 나오고 구조적인 모순 얘기 나오면 사실상 조금 힌트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 뒤에 가서 좀 작가별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가난하고 무지하지만 성실한 농민이었던 영식은 콩밭에 묻힌 금을 캐러 가자는 수제의 거짓말에 속아서 한 해 농사뿐 아니라 자신의 밭까지 모두 망치고 맙니다. 금 따는 콩밭이라고 하는 반어적인 제목에 그리고 반어적인 상황을 전개한 작품을 쓴 작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김유정 작가가 이런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 그리고 이런 농민들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가난과 절망에 대해서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하게 작품을 쓴 대표적인 작가죠.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대표적인 작품들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 전략에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품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흥부전을 개작한 신소설의 이름이 뭐냐라는 겁니다. 고전소설 별주부전은 나중에 신소설, 고전소설과 근대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신소설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신소설에서 제목이 좀 바뀌는데요. 별주부전은 토의 간으로 흥부전은 연의 각으로 바뀐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설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문학 이론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절대론적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작가에 집중해서 보는 감상법이 있고요. 또는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에 집중해서 보는 감상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독자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에 집중하는 관점도 있는데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 그 작품에 드러난 인물, 그 작품에서 제시되고 있는 화자의 심리 정서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절대론적 관점이고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겨울밤 농촌의 모습 역시 그 작품을 어떻게 묘사했는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표면적인 화자가 아닌 이면적인 화자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화자인 거잖아요. 이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비유법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그 소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는 모두 다 그 작품 자체에 집중한 절대론적 관점의 감상 방법이죠. 그러나 절망에 빠진 독자가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 열정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을 읽은 독자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감상 방법으로 절대론적 관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작품 감상 방법도 우리 뒤에 가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압축 정리 통해서 이제 대표 기출 유형급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지식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작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문학에서의 작가
작가, 대표적인 작가 윤선도 있죠. 윤선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 작가이고요. 당쟁으로 인해서 유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윤선도 같은 경우엔 저 남해 복일도에 오랜 기간 유배 생활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대표적인 작품으로 어부사시사 들어보신 적 있겠고요. 산중신곡과 같은 작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선도 유배 어부사시사 이렇게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약용의 작품도 대단히 많죠. 정약용 조선 정조 때의 문인이자 철학자라는 것, 다산 정약용, 여유당 정약용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민족의 삶의 현실, 그중에서도 특히 평민들의 삶의 현실을 많이 다룬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리타작, 탐진초뇨 같은 작품이 있고, 정약용도 역시 유배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같은 산문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문학의 작가, 대표적인 작가 이광수죠. 이광수에 의해서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소설의 효시가 바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시작되어서요. 이광수라고 하는 작가의 문학사적인 의의는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설가이고요. 그 다음에 최남선과 함께 191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녀간의 애정 문제, 삼각관계 뭐 이런 대중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역시 계몽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삼각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뭔가 현대소설스러운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이광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계급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저 불쌍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진 계몽주의적 그의 세계관을 작품의 면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정에서 인칭대명사 그라고 하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굉장한 어떤 시점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흑, 어린 버색의 유정, 무정 뭐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김동인도 있는데요. 김동인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년대는 동인지가 굉장히 많이 발행되었던 시기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무슨 잡지라든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문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잡지죠. 그 문학 작품을 실은 동인지가 일반 사람들이 이제 문학 작품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고요. 이런 동인지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던 시기가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중반 계급문학이 전개되자, 계급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 어떤 사회주의 열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때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고 그들의 문화 침략이 대단히 심해지기 시작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문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문학, 그러한 성격의 작품들을 계급문학이라고 하고요. 이것에 반대하는 순수문학 운동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문학이 정치와 또는 이념과 맞닿아 있어서는 안 된다.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무리들도 있는 것이죠. 김동인이 바로 그의 대표 주자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주의적 수법과 문장의 혁신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했다. 감자, 태형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작가이고 빈곤한 사람들의 처참한 생활상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채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시 1924년에, 그래서 20년대, 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이고요. 소설만 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썼습니다.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을 사실적으로 역시 묘사했고요. 풍자의 수법을 아주 잘 활용했던 작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디메이드 인생, 태평천하, 치숙 이런 식의 작품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순적인 태도,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그러나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앞에서도 우리가 다루었던 김유정은요. 30년대 작가이고요. 농촌을 배경으로 주로 작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비판 의식을 다루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그 표현 방식 자체는 대단히 해학적이었어. 유머러스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농촌 소설을 많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금따는 콩밭이나 동백꽃, 만무방과 같은 작품들이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요. 백석도 있습니다. 백석은 토속적인 언어로 서민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표현해서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담은 시인입니다. 여승이나 남신의주, 박시봉방 같은 작품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황순원 기억하시죠? 소나기라는 작품으로 한국인의 한과 한국인의 정서를 다룬 대표적인 작가이겠고요. 역시 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정주, 친일 논란으로 많이 그렇죠 떠들썩했었는데 이제 작품은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서 자주 거론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호는 미당이고요. 초기에는 인간의 원죄의식을 주로 다루었으나 후기에는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드러나는 작품도 썼습니다. 국화옆에서나 귀촉도, 자화상, 추천사, 화사모 안 유명한 작품이 없네요. 서정주라고 하는 인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세덕은 극작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극이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우리 기억에 남는 몇 안 되는 극작가이죠. 대표적으로 동승, 산적, 태백산맥과 같은 작품이 있고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희곡을 썼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특이점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소천과 같은 작가도 보셔야 되겠고 윤동주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작가이죠. 최인훈, 한강과 같은 작가들도 꼭 봐두실 것을 권합니다.